그냥 눈이 내리고 있어. 자, 올해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여러분들도.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고, 조금 좁게 보면 왜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냐면 보통은 의무이행 확보 수단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의무 불이행이 없어도 국민한테 강제하는 거 있잖아. 즉시 강제가 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괄하면 실효성 확보 수단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즉시 강제만 없으면 의무이행 확보 수단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 근데 즉시 강제 때문에 실효성 확보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하면 이제 강제하는 강제 집행, 그죠? 그다음에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그러니까 의무 불이행이라는 거 없이 바로 강제해서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즉시 강제. 그리고 이제 행정조사 이런 거 공부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행정벌, 그래가지고 행정벌의 종류로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오는 이 강제 수단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통적 수단이라고 일명 말한단 말이야. 이제 과거부터 계속 쭉 써오고 있는 수단인데, 요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 좀 이제 요건도 까다롭게 정해져 있고 절차도 좀 엄격하고 하니까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실제로 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응? 무슨 뭐 불법 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철거를 안 한다. 응? 철거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조치해? 그 계고장을 보내고 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보내고 막 이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그 계고장 보낸 게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고장이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되거든, 문서가. 근데 상대방이 피하고 안 받아. 도망다녀. 그러면 계고 조치가 효력이 발생을 안 해. 대집행 영장 통지서도 마찬가지고. 효력 발생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강제 철거 실행 행위를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를 맹점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막 피하고 안 받고, 응?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또 철거를 막상 실행하려면 포크레인가 돼, 장비도 동원해야 돼. 이게 비용 복잡해, 그죠? 이러다 보니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전통적 수단들을 쓰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야. 응? 그래서 뭐 그것도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또는 뭐 불법인 부분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우선은 인력과 장비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크게 위반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몇 건 골라가지고 대집행을 한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조금 경미하게 위반한 자들한테는 또 그렇게 못하잖아, 그렇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단들을 또 도입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문제 출제되는 게 이제 과징금, 돈으로 압박하는 건데, 과징금이라는 수단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우선 의의에서 본 과징금이라는 거는 첫째 여기는 의무 위반자 이렇게 써놨지만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 상관없어요. 응? 의무 위반자나 의무 불이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 그죠? 행정기관이 돈을 부과하는 거야. 납부해라. 응? 이 얘기 들으면 뭐하고 유사한 냄새가 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그러니까 벌. 행정벌. 그래서 행정벌 중에 돈 부과하는 벌 있지? 지금 과태료 얘기했지만 또 형벌로서 벌금이나 과료 이런 게 있어. 대표적인 게 벌금도 의무 위반했다고 돈 부과하는 거잖아. 유사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과거 위반에 대한 벌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야.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럼 벌하고 벌금이나 과태료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그러면 결론 뭐가 유추돼? 병과 갈 수 있다, 그죠? 두 가지 다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이거야, 그지? 과징금은 행정벌인 벌금이나 과태료하고 유사하지만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병과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논점이야. 응?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논점.
그거를 잘 나타내 주는 게 그 밑에 판례인데, 자, 일단 과징금이라는 게 원래 어떤 목적으로 도입된 거냐면, 얘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이득을 많이 얻은 거야. 응? 근데 그 위반자에 대해서 뭐 제재나 허가 취소 이것만 해가지고는 그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이 많은데 그 이득을 내버려 두고, 그죠? 응? 이 제재만 가해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의무양보가 곤란해요. 왜냐면 의무를 위반해서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그냥 뭐 허가 취소나 뭐 벌금 얼마, 과태료 얼마만 내면 끝난다. 그러면 나머지 돈 벌어들인 거 이득은 그대로 남겨놓으면, 그게 이득이 크다면 국민이 어떻게 돼? 응? 별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예.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뭐 위반한 게 걸리면 허가도 취소하고, 응? 또 뭐 벌금도 불리고 하지만 뭐야? 법을 위반해서 벌어들인 이득을 박탈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게 한번 걸렸다 그러면 쫄딱 망한다. 응?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도입된 게 과징금이라는 제도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판례에 보면 우선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사람, 하는 업자들 있지. 어?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가 무슨 뭐를 해? 그 업체끼리 짜고 가격을 올리는 거, 그지? 담합 행위라든지, 그죠? 또는 뭐 우리 지금도 많이 얘기지만 재벌 기업이 있으면, 그지? 재벌 기업의 손자가 조그만 회사를 하나 차리고 재벌 기업이 모든 일감을 다 몰아줘,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불공정 거래 행위야. 응?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해 가지고, 응? 거기에 대해서 위반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과징금이라고 불러요. 이런 과징금은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나와. 누구한테 과징금을 얼마 부과했고, 뭐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하고, 뭐 이런 게 기사에도 많이 나와. 응? 자, 그러면 거기에 판례의 핵심은 과징금이라는 성격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과징금이라는 건 뭐래? 응? 셋째 기본적 성격이 뭐래? 응?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갖고 있대. 응?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성격 또 뭐 있대? 응? 바로 옆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뭐야? 포함되어 있는 거래. 바로 그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과징금의 특성이야. 부당이득이라는 게 뭐야? 쉽게 얘기해서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이야. 응? 그거를 환수하는 목적도 갖고 있는 거래. 부당이득 환수적인 목적. 응? 바로 그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 때문에 뭐하고 구별이 된다는 거야. 행정벌하고 구별이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성격만 있는데, 과징금은 그 성격에다가 플러스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벌하고는 성격이 다르므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를 위반해서 이득 얻은 자에 대해서 벌금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응? 과징금을 또 부과하도록 해놨어도 그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병과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이해했죠? 바로 그 과징금의 성격,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 그 다음에 뭐 거기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도 아니고, 이거는 국민한테 형벌을 주는 게 아니까, 형벌은 반드시 재판을 해가지고 법원이 선고했는데 이건 형벌이 아니잖아, 과징금은. 그러니까 그냥 법에서 행정기관이 뭐 이렇게 법대로 집행을 해서 행정위원회 부과하도록 돼 있어도 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 과징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 위법이다 억울하면 얼마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퉈가지고 구제받을 조치가 다 보장돼 있으니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분리 원칙 위반도 아니고,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과징금의 유형이 두 가지 있어. 원래 우리나라에서 과징금은 우리 1980년, 1980년이면 전두환 정권 때거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뭐 요새 서울의 봄 영화도 뭐 유행하지만 그 쿠데타로 정권 잡고 하여튼 좀 비민주적인 독재 뭐 이렇게 비슷하게 했지만 한 측면에서는 경제 분야에서는 좀 잘한 걸로 나타나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여건도 좋았고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됐는데 그때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 경제 분야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처음 1980년에 제정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어떤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런 뭐 또 공에 속하는 거야. 응? 그래서 처음에 1980년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거기서 처음 도입된 목적이 원래 바로 의무 위반에서 얻은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목을 뭐야? 전형적 과징금이라고도 하고 이게 본래 과징금이라고도 하는 거야. 응? 이거는 기억번의 첫째 줄 무슨 목적으로 도는 거야?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 이게 키워드야. 응?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 목적으로 도입된 게 이게 본래 과징금이야. 응? 그리고 언제 처음 도입됐다고? 딱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 1980년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뭐 줄여서 이걸 공정거래법 그렇게도 얘기를 해. 그런 법에 의해서 처음 도입됐어요. 근데 이 법에 도입된 걸 보면 자 니은번에 이 업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했는데 그 이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어도 이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이 회사가 매년 매출액이 얼마였는데 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추정을 해. 이 위반해서 얼마의 이득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거기다가 뭐 비율 어떻게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 그래서 니은번의 키워드가 뭐야? 첫째 끝에 법 위반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을지라도 또는 정확하게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또 특징 중에 하나. 그렇게 그 두 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올라가니까 이게 또 확대됐어. 이제 아까 첫 번째 원래 과징금은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이 있다고 볼 때 그 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거잖아. 환수하기 위한 목적. 자, 그런데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하는 건 자, 업자가 위반을 했어. 그러면 위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허가 취소, 즉 허가 철회, 뭐 영업 정지 이런 걸 시키는 게 원래 전통적 수단이었어. 근데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시키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목적은 달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공익에 큰 지장을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되니까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든지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이거 곤란해. 일반 시민들의 큰 불편 주는 걸 막기 위해서는 영업이 지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업체에 대한 제재는 또 못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약간 갈등 상황이 됐지. 그래서 위반 업자에게 그래도 영업 허가나 영업 정지 이거 허가 철회나 영업 정지는 그거는 안 하는 대신에 영업은 계속해라. 대신에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 뱉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변형된 과징금은 첫째 줄. 자, 영업 정지나 철회. 철회는 뭐 실무에서는 그냥 취소하고 섞었으니까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에 가름한 금전적 제재 수단. 그러니까 키워드는 영업 정지 철회 처분에 가름. 이게 키워드야. 그거 대신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예의 드러났지? 이거 실제 시험에도 쓰였는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나오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버스를 생각해봐. 그건 버스 운송 업체에서 법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럼 버스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내렸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운행이 안 되지. 응? 그러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거고, 그지? 만약에 심하게 위반했다고 해서 버스 업체 허가 취소, 즉 철회. 그러면 새로운 업체 공고를 내가지고 또 선정을 해서 여기까지 공백기가 있고, 그게 또 서비스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영업은 계속 하도록 하면서
그 영업 계속하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박탈하는 환수 목적으로 또 도입되겠어. 이걸 일종의 약간 변형된 거야.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써놨지. 업자가 위반을 해서 사업정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영업정지지. 영업정지 시키는 게 곤란할 때, 즉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든지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게 뭐야?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해됐죠? 변형된 과징금. 네. 그리고 그 전형적인 과징금이건 변형된 과징금이건 대부분은 어떻게 돼? 거기 법조문 끝에 보면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돼놨거든. 네? 그러니까 뭐야? 재량행위. 그것도 액수도 5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뭐 위반 정도 따져서 3천만 원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통상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100% 다 그런 건 아니야. 있다 하지만 기속행위로 규정한 것도 있어. 응? 그래서 예외로 원칙 보통은 재량행위로 규정했어. 응? 그리고 디귿번, 요거는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기본법이 정해놨는데, 행정기한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내에 과징금을 부과해야지 5년이 지난 거면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서 5년. 응? 요런 거 잘해야 돼. 요런 게 그동안에는 안 나오던 거야. 이제 행정기본법에 새로 들어간 거. 응? 아직까지는 문제를 안 냈지만 과징금 문제 나오면 꼭 들어갈 거야. 응? 원래 거의 대부분 위반 행위하면 영업정지시키고 허가 취소하고 이것도 5년 내에 해야 돼. 응? 과징금 뭐가도 5년. 응? 5년. 응. 자, 그 밑에 판례가 소개되어 있기는 한데, 예. 글쎄,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응? 응. 시험 문제 아직 안 쓰였고, 특별히, 예. 자, 그 다음에, 법적 근거인데,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야,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강제로 언제까지 납부해라 하고 돈을 부과하는 거잖아. 뭐 반드시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예. 근데 과징금 부과를 뭐 어떤 위반행위가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법은 없어. 그냥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의 법이 정하고 있는서 개별적으로 과징금 얼마 부과. 아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처럼 개별 법에서 따로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법은 없어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합니다. 자, 2번은 행정기본법에 뭐라고 써있대? 행정청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여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별법에서 정해놓았을 때 그때 어떻게 돼? 과징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행정기본법에 있으니까 행정기본법만에 의해서는 과징금은 부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핵심은 넷째 줄이죠. 직접 바로 행정기본법 규정만을 근거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개별 법률에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됐죠? 그 사망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할 때는 그 법률은 이런 거는 꼭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또 행정기본법이 써놨다는 거지. 뭐 규정하고 있을 때, 과징금 부과 징수 누가 할 수 있는지, 부과하는 사유, 최고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상한액, 그다음에 징수할 때 징수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 뭐야? 네. 만약에 과징금 납부를 안 한다는 그러면 강제징수 들어갈 수 있는데 강제징수하려는 경우 그 강제징수와 관련된 사항 이런 걸 그 개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을 둬야 된다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번 읽고 지나가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마지막 4번. 일반적 근거법은 없다. 개별법에만
개별법에만 정해져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다. 아니야. 그거는 그 독점이나 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하는 걸 규정한 개별법인 거야. 일반법은 아닌 거지. 그지? 그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과징금은 또 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된 과징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부과하는 개별법이지. 이렇게 개별법만 있는 거지 일반법은 없어. 응? 자, 과징금 부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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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봐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형된 과징금이든 전형적 과징금이든 그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응? 네, 네. 그래서 이건 통일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네, 그 얘기를. 네.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은 그걸 구분해서 규정하지 않고 그냥 과징금 전체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90쪽으로 가서 그러면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 이것도 이제 행정기본법이 정해놨는데 자, 사전통지 의견 청취 절차, 즉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여된 권리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원칙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해야 되죠. 그 절차 적용받느냐? 자, 논리적으로 보면 과징금 부과는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억번의 두 번째 끝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네, 2번. 다만 우리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의하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돼서 제외하고 있다는 거 기억나요? 응? 그거는 저쪽에 행정절차법 부분에서 보면 되고, 응? 여기는 그냥 읽고 지나가고 기억만 잘 정리합시다.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부과 및 징수의 기억번. 자, 아까 얘기했지. 과징금 부과 징수는 대부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서 얼마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러니까 대부분 재량인데 기속행위인 거. 요건 외워야 돼. 기속행위로 한 거. 자, 기속행위인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데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의 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이게 바로 부동산, 건물이나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권리자 이름이 아닌 타인 명의로. 이런 걸 뭐라면 명의 신탁했다는 말 표현. 자기 재산인데 자기 땅이나 건물인데 남의 이름을 빌려서 남의 이름 앞으로 등기해 놓는 거 있지. 요거 이제 처벌하는 규정이야. 응? 벌 주는 규정. 요 법에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얼마 부과한다. 딱 기속행위로 정해놨더라고. 그건 꼭 외워두고요. 이게 시험에 쓰였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우리 과태료와 마찬가지야. 꼭 실제 위반 행위자에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아까 버스 운송 사업자 나왔지? 그러면 실제 버스가 노선을 어떤 버스 기사가 저 버스 정류장을 몇 개씩 건너뛰고 운행하고 다녔어. 그럼 실제 위반 행위자는 버스 기사잖아. 근데 과징금은 누구한테 부과? 응? 그 버스 회사에게 부과하는 거지. 그 법이 정한 책임자에게. 그죠? 물론 버스 위반자에게는 내부적으로 징계를 가할 수도 있고 또 법에서 실제 위반자도 어떻게 처벌하라고 돼 있으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일단 과징금은 업체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런 것처럼 자, 과징금 니은 중요. 자,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라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 위반 행위자, 현실적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이 정한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그죠?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벌은 우리 뭐 벌금, 징역 같은 형벌도 그렇고 과태료도 질서위반행 규제법에서 고의과실 없으면 부과 못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벌은 다 위반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주관적 요건을 또 요구하는 데 반해 이거 그 외에 행정상의 제재는 고의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반 사실만 인정되면 부과하는 거야. 응?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셋째 줄,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응?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의무 위반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때는 예외로 한다. 응? 그때는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니은번 중요. 응? 그 다음에 디귿번. 자, 과징금 채무라고 표현했죠? 채무가 뭐야? 납부 의무라고 생각하면 돼. 과징금 부과받고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는 승계될 수 있다, 아니다. 응? 거기 보니까 타인이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의무래. 대체적 급부가 가능하다는 말은 대신 납부해도 되는 거래. 그러면 어떻게 돼? 결론은 승계된다. 응?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응? 승계. 과징금 채무는 승계.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하고 대비시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승계 안 되는 거 있어.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 성질의 의무라서 뭐야? 부과받은 자가 납부를 안 하고 사망해버리면 그걸로 끝나. 그죠?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지. 그거와 꼭 대비시키는 거야. 이행강제금은 승계되지 않음. 과징금은 승계됨. 응? 꼭 두 가지 짝을 이뤄서 공부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은 별건 없고 과징금 불이행하면 강제징수 절차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 특별한 건 없어. 행정기본법에서 과징금은 원래 그 부과된 금액을 한 번에 다 내는 게 원칙이지만 쪼개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도록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그런 거니까 특별히 외울 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으면 예를 들어서 뭐 재해 때문에 큰 업자가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한꺼번에 부과된 금액을 다 내기 어렵다. 그러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한다니 그런 사유들이 있다는 거 읽고 지나가고요. 자, 오른쪽에 올라가면 과징금 부과받고 상대방 업자가 승복을 못 하겠대. 응?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보면 법에서 별도의 어떤 싸우는 절차, 그러니까 뭐 소송하는 절차를 별도로 정해놓은 절차 있으면 그 절차를 따라야 되지. 특별하게 정해놓은 게 없으면 이제 과징금 부과 조치가 어떤 속이야? 이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따져봐야 돼. 그럼 이거는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에서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니까 전형적인 처분에 해당돼. 그럼 처분에 해당되면 원칙으로 행정소송 가는 거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그래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침익적인 처분이니까 상대방 어떻게 하면 돼? 우선 일단 뭐든지 다 가능한 게 이의신청. 자기한테 과징금 부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30일 안에 이거 잘못된 거다. 취소해달라. 이의신청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어. 이의신청을 안 거쳤다면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 행정심판 안 하고 바로 소송 가도 되고. 어쨌든 이의신청. 자, 과징금 부과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은 모든 처분에 대해서 다 동일해.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어디다 하는 거야? 자기한테 불이익 처분한 행정청에다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어디다 하는 거야? 그 법으로 정해진 그 판정기관에다가 신청하는 거야. 소위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어. 그래서 뭐 니은번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두 번째 그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꼭 거쳐야 돼?
안 고쳐도 됩니다. 이의 신청은 규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필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 업자의 선택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첫째 주방. 과징금 부과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된 경우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가 어떤 경우 있을까? 이 가장 전형적인 게 그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버렸다든지 그런 경우죠. 소위 상고래소 공부했던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지.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뭐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나중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든지, 또는 이게 이미 그 행정청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유리한 결정을 해줬을 것이다. 지금 현재보다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줬을 새로운 증거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 그런 경우라도 처분청한테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 철회해달라,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다. 끝에 없다. 요거 유의. 자, 첫째 끝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아무리 그 뒤에 뭐 유리한 증거 이런 게 나와도 행정청한테 바꿔달라 할 수 없다. 없다에다 포인트를 줘요. 이거 끝에 있다로 바꾸면 잘 넘어갈 것 같아. 없어요. 이게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별 논점이 아니고, 그럼 뭐 그냥 국가배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요건 뭐 갖추면 안 되는 거고, 별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과징금 부과 관련된 몇 개의 판례를 검토를 해보자. 자, 1번 판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와 관련됐어? 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과징금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법률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1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과징금은 기속행위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판례가. 기속행위다. 요 기속행위라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2번은 대표적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과징금은 재량. 이게 대부분 재량이니까 1번만 유의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요. 자, 3번은 첫째 줄에 뭐랬어?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하는 처분은 재량행위다. 자, 이게 출발점이 재량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조금 살을 보태면 법이 자, 위반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이거 누가 결정권한을 갖도록 해놨어? 행정청이. 행정청에게 권한이 주어진 거야. 근데 거기 읽어보면 법원이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 앞에서 재량이 공부할 때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은, 행정청이 그래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법이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얼마 이렇게 부과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상대방 업자가 소송을 냈어. 이건 위법이야 하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심사해 보더니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한 액수가 너무 많다. 얼마가 적정한데 2천만 원이 적정한데 3천만 원 부과했으니까 1천만 원은 너무 그 위법이다. 1천만 원 더 추가 부과한 거는. 그렇다고 법원이 그 1천만 원이라는 일부분만 취소하고 2천만 원으로 법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액수 남겨놓고 1천만 원만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법을 위반하는 거야. 법원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행정청이 원래 2천만 원이 적정한데 행정청이 3천만 원을 부과했어? 그러면 이건 너무 많이 부과해서 비례원칙 위반이니까 전부 다시 취소한다. 다시 적정한 액수를 다시 부과해라. 이렇게 판결을 해서 전부 취소 판결을 내리고 다시 하도록 해야지, 법원 스스로가 2천만 원이 적정해. 그러니까 1천만 원 초과한 부분만 위법이야. 그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그렇게 버리면 과징금 액수를
법원이 결정해 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럼 법 위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 잘 나온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4번은 어디를 잘 중요한 단어를 보냐면 셋째 줄이 중요하다. 이 일부의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대. 요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법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 업자가 뭐 A 위반 행위, A 위반, B 위반. 그러니까 업자가 여러 가지를 위반한 거야. A 위반, B 위반, C 위반. 그 법에 보면 A 위반하면 500만 원. 그러니까 B 위반하면 300만 원. C 위반하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액수를 위반 행위별로 얼마 부과하는지를 정해놨대. 그래갖고 행정기관이 보기에 이 업자는 세 가지 다 위반했으니까 과징금을 합해서 얼마 부과해서 900을 부과한 거야. 응? 900 부과. 900을 부과하는 처분했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고, 응? 법원이 심사해 보니까 행정청은 세 가지를 위반했다고 봤는데 법원이 심사하니까 B 위반은 없다. 그러면 B 위반은 인정이 안 된다. 법원이 B 위반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 행정청이 900을 부과한 건 위법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됐어요? 야, B 위반에 대해서 900 중에 대해서 B 위반 부분 300만 원을 포함시킨 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 위반, 즉 300만 원만 900 부과한 것 중에 300만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다 이거야. 응?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법에 모 위반에 대해서는 얼마, 모 위반에서 얼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아니면 행정청이 딱딱 정해놓은 거야. 요거에 대해서는 얼마, 요거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응? 그래가지고 합산해서 900을 부과한 거야. 응? 그래서 그게 요 4번 판례 핵심인 부분이 바로 위반 행위의 별로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지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해봐.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돼? 각각의 위반 행위에서 얼마, 위반 행위별로 얼마, 이게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행정청이 그냥 전체를 다 묶어갖고 900 부과했는데, 그럼 법원은 전부 취소밖에 못해. 왜냐면 그 위반 행위 일부 위반 안 한 거에 대해서 얼마가 부과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법원은 전부 취소해야 되겠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4번 중요한 부분.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 것만 위법이고, 셋째 줄. 그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법원은 그 일부만 위법이라고 취소할 수 있다. 응? 중요. 그래서 똑같은 게 4-1이니까, 그리고 뭐 최근 판례에서 낸 거고, 그 다음에 5번과 5-1 또 묶어. 4와 4-1이 같으니까. 자, 요 5번과 5-1은 자,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이렇게 부과해야 된다는 거야. 자, 어떤 업자가 뭘 위반했다는 게 이제 위반했다고 뭔가 혐의가 있어. 그러면 행정기관은 충분히 제대로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충분히 조사한 뒤에 그냥 한 번에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지. 일단 위반 행위자 조사한 뒤에 요 위반 행위 요거 나왔네. 너 얼마 딱 부과하고 또 조사하더니 또 위반 행위 추가로 또 나왔다고 또 얼마 부과. 이렇게 찔끔찔끔 잘라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나중에 무슨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을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유보한다는 건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나중에 새로운 추가 자료가 나오면 또 과징금 액수 변경할 거야 그러면서 부과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해요.
새로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를 다 해서 위반한 거 다 찾아내가지고 그 다 포함해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지. 응? 뭐 위반행위 자료 나왔다고 찔끔 부과하고 또 위반행위 나중에 추가로 나왔다고 또 찔끔 부과하고 이러면 안 된대. 그리고 지금은 요만큼만 조사했으니까 요만큼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나중에 또 추가 조사해서 또 위반행위 나오면 과징금액 더 거기다 더 추가해서 더 부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부관을 붙이면서 부과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유보한다는 게. 그죠?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번의 위의 문장을 꼭 읽어보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5-1을 보니까 어떻게 돼? 응? 두 번째 끝에 보니까 5-1에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까지 행정청이 확인한 사실 기초로 이리적으로 확정돼야 될 것이지.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요? 새로운 부과처분을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응? 그러니까 뭐 위반 혐의가 하나 인정되면 뭐가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충분히 조사해서 그 위반 행위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부과해야 된다. 그지? 자, 5와 5-1. 그리고 6번은 아까 나왔지?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납부해야 될 의무는 대신 납부가 가능한 의무다. 응? 승계될 수 있다. 응? 그 다음에 7번은 이렇게 되지. 회사가 분할을 된대. 회사가 쪼개지는 거야. 응? 분할되는 경우 신설된 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다. 이건 뭐 기본으로 출발한 거야. 응? 이게 전제죠. 네. 그런데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과징금 관련해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 대상이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 그래서 밑줄이 시험 나온 거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된 회사에 대해서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되기 전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쓰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회사가 있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가 위반 행위를 했어요. 자, 위반 행위를 했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 응? 그러면 과징금 부과했으니까 A라는 회사에게는 납부 의무가 발생이 된 거야. 응? 그러면 여기 중에 납부 의무가 이미 발생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A라는 회사가 뭐야?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로 이렇게 쪼개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분할되기 전에 이미 A 회사에게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지. 그 의무는 B나 C 회사에게 승계가 되는 거야. 우리 첫째 줄에 이 승계하는 것은 분할되기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건데 이미 의무가 생겼거든. 의무는 승계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A 회사가 위반 행위는 적발을 했어. 행정청이 A 회사의 위반 행위는 적발을 했는데 과징금 부과를 아직은 안 한 상태야. 아직은 안 한 상태인데 회사가 쪼개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분할된 회사가 승계할 의무가 아직 없잖아. 승계할 의무가 없지. 없는 상태니까 이 행정청이 회사 쪼개지고 난 다음에 니네 쪼개지기 전에 원래 회사가 위반행위 있었어 라고 이 쪼개진 회사들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가 없대요. 응? 그러니까 행정청이 신속하게 빨리 위반의 적발하고 빨리 부과해 놨으면 회사가 쪼개지고 난 다음에도 얘네들한테 부과하거나 얘네들이 내야 될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데 적발만 해놓고 미적대다가 과징금 부과를 안 한 상태에서 회사가 딱 쪼개져 버리면 이 신설된 회사에게 부과는 못 한단 말이야. 그죠?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번 판례는 뭘 의미해? 우리 뭐 여객장 선사, 또 과징금 부과 처분은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있으면 부과하는 거지. 응? 반드시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에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그죠? 또 객관적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죠? 다만 위반자가 의무를 위반한 걸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읽었고, 그 다음에 자, 10번 판례를 체크해 보면, 예. 자, 거기에 두 번째 끝에 보면 임의적 감경 규정이라는 게 나오지. 그 임의적이란 말은 뭐야? 임의적 감경 규정이란 말이 뜻하는 거는 감경해 줄 거냐 말 거냐 재량권이 주어졌다는 거야. 응? 행정청이 얘 업자 위반 행위는 있는데 여러저런 거 참작해 볼 때 감경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야. 법이. 임의적 감경 규정 재량 행위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셋째 줄, 설령 어떤 위반한 업자에게 감경해 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행정청이 감경 사유 있다는 거, 감경해 줄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고 했는데 감경은 안 해줬대. 그 감경 사유, 행정청은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그거를 고려했는데도 감경을 하지 않고 과징금을 그냥 부과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뭐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대. 응? 하지만 자, 다섯째 줄, 위반한 업자에게 감경해 줄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을 하고 감경을 안 해주고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된대. 그러면 자, 문장을 둘로 쪼개면 위의 문장은 감경 사유가 있는데 행정청이 고려했어 안 했어? 고려했지. 고려했는데 감경을 안 했어. 안 해줬어. 결과적으로는. 그치? 그렇다고 해서 감경 사유를 고려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고려했는데 예. 감경을 해주지 않고 부가 처분했다고 해서 그걸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밑에 거는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를 안 하거나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오인을 했다면 그거는 이제 위법이 된다는 거지. 그지? 둘의 차이. 그러니까 아래 위를 읽으면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를 안 한 경우와, 그죠? 감경 사유가 있다는 걸 고려한 경우, 그지? 이렇게 해서 대비시키면 이해가 될 거야. 응? 왜냐면 재량행위라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를 고려한 뒤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고려 자체를 안 했다면 위법인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구역 나오는데 그렇게 이어서 저 장의자동차 사업 운송사업 구역 이렇게 다 쓰기도 하지만 그냥 줄여서 사업구역이라고만 이렇게 내기도 해, 문제가. 응? 그래서 네, 업자의 그 사업구역. 근데 보면은 법에서 여기 장의자동차 운송사업구역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어느 지역이 있으면 응? 어느 지역에 이렇게 A라는 업자에게 무슨 면허를 내주면 A라는 업자는 이렇게 요 구역 정해진 구역 범위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제한이 있는 거야. B라는 업자도 요 정해진 구역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우리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민간 뭐라 그래, 앰뷸런스 있지. 민간 앰뷸런스들. 우리 소방기관에 있는 그 119 그 응급차 말고 뭐 사설 민간 응급차들 있잖아. 이것도 다 이 사업 면허 받아서 하는 건데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구역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설 민간 응급 구조 회사가 여기 있고 차량이 여기 있어. 근데 여기 살아, 여기. A라는 사람이 여기 살아. 그럼 그리고 이쪽 구역에서는 이 응급차 여기가 좀 떨어져 있어.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차가 오는 게 더 좋잖아. 가까운 데서. 근데 이거 못 간다고. 여기서 와야지. 이 구역을 넘어서 영업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그지?
이런 단점은 있는데 하여튼 구역제도가 이런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마 우리 영구차라고 옛날 말로 많이 장의자동차 이 업자들도 면허를 받으면 정해진 구역 내에 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고 과징금부가 처분을 했는데 근데 그 동종업자의 영업이익이 보호되는 것은 그 영업구역을 딱 제도를 둬서 영업구역 제도를 둔 거야. 여기 첫 줄 끝에 다음 페이지 109장 사업구역 제도는 뭘 위한 거야? 여기 판결문을 전체 읽고 나면 이게 뭐 영업 질서 유지라는 어떤 공익만 목적으로 하는 거래. 응? 그래서 사업구역 제도의 취지는 뭐래? 여기는 딱 안 써놨지만 사업구역 제도의 취지는 그 무슨 사업 그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 목적만을 위해서 구역 제도를 둔 거라는 거야. 응? 그래서 사업구역 제도에 따라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구역 제도를 둠으로써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에 불과. 이게 중요한 거야. 응? 그러면 여러분 봐. 우리가 저 상권에서 공부했어. 법이 보호하는 이익 이꼬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권리,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자격이 있어. 근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 반사적 효과로서 누리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자격 인정 안 하지. 그럼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A라는 업자가 위반 행위를 했어. 위반 행위. 응? 구역 제도를 위반했나 봐. 위반 행위를 하니까 아마 행정청이 적발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경쟁업체 옆에 경쟁업체인 B 업자가 가서 일렀을 수도 있고 그지? 어쨌든 그래서 행정청이 이 A 업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했어요. 저분. 응? 이랬어. 그랬더니 경쟁업자인 옆에 B 업자는 되게 딱 좋아하고 있었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A 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야. A 업자가 행정소송 제기를 했어요. 응? 여기서 소송 제기한 게 아니고 A 업자가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했어. 응? 행정심판을 제기했어. 그래서 이 판정하는 행정기관에게 이 자기한테 과징금 부과한 건 이래서 위법이다 하고 제기를 했어. 그랬더니 판정이 나왔어. A 업자에게 과징금 부과한 건 위법이다 하고 취소하는 판정이 내려진 거야. 취소 재결이 나왔어요. 취소하는 판정. 이러니까 경쟁업자 B가 보기에 막 좋아했는데 저 자식이 내 구역 침범하고 위반 행위했어. 과징금 부과했고 좋아했는데 A가 싸워서 취소를 받아내니까 뭐 열받는 거야. 그치? 그래갖고 누가 해? B 업자가 아니 A 업자 과징금 부과한 게 뭐가 잘못이라고 취소하는 판정을 하느냐 하고 이거에 대해서 B 업자가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한 판정 잘못됐으니까 위법하다고 취소하는 판결을 다시 내려. A 업자가 이걸 대상으로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야. 응? 이거 소송 제기할 자격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A 업자가 위반 행위를 해서 구역 제도를 위반해서 뭔가 제재를 받았다. 그 제재 받음으로써 그 경쟁업자인 B 업자가 받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대. 응? 그 영업질서 유지라는 공익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제도에 따라 반사적 효과로서 얻는 이익일 뿐, 응?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서 B 업자는 이거에 대해서 감수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걸 소송으로 다툴 자격을 인정한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끝에 그 A 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처분을 행정심판 청구해서 취소 판정이 내려졌어요. 취소 재결에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제3자 입장에 있는 그 경쟁업자 B 업자는 그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응? 이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잘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12번 판례는 자 여기 보면 택시회사 기사가 있어. 택시회사 기사가 법 위반 행위를 했어. 근데 법에 따르면 누구한테 과징금 부과돼? 택시 회사에게 과징금 부과.
그래서 택시회사는 과징금을 납부. 그치? 그럼 여기서 잘 봐봐. 과징금을 부과받고 납부해야 될 의무자는 누구야? 택시회사지. 근데 이제 택시회사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제 노사 협정이 맺어졌는지 기사가 뭘 위반행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럼 뭐야? 그 기사, 그 위반행위란 기사에게 보너스 줄 때 거기서 깐다 이거야. 응? 과징금 납부한 만큼 그 기사가 위반행위를 해서 택시회사에게 부여된 과징금 납부한 만큼을 뭐 상여금, 뭐 보너스에서 까기로 한다. 응? 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아마 협정이 맺어졌나 봐. 그래갖고 이 기사 보너스 나갈 때 깠어. 응? 그랬더니 기사가 이제 반발하는 거야. 그지? 그래갖고 기사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 행정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한 거 취소해라 하고 소송을 냈나 봐. 응? 그지? 근데 이 기사는 자기가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자도 아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은 자가 아니야, 기사는. 의무자가 아니거든.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아니지. 그지? 그러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사는 자기 보너스에서 까졌단 말이야. 과징금 회사가 납부한 만큼 깠단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불이익이 됐어. 근데 그 불이익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불이익, 직접적인 의무가 생긴 게 아니라서 그는 간접적으로 그 회사의 그 노사 협정에 따라 발생한 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응? 그런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는 직접적 그 불이익이 아니다. 응? 그러니까 그거는 기사가 행정소송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 응? 논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밑에 세 번째죠. 과징금 부과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회사고, 응? 그 택시 운전기사는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회사 노사 협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제3자에 불과해. 응? 그래서 소송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소송할 자격이 없다. 네. 그 다음에 13번 판례. 13번 판례 핵심은 넷째 줄. 자, 다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 그지? 그 앞에 거지. 당해 처분 사유가 아닌 다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 다른.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아까 행정청은 A 위반했다는 이유로, A 위반 이유로 뭐야? 과징금 부과를 했어. 부과 처분했어. 그랬더니 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보니까 A 위반은 인정이 안 돼. 이랬어. 그러면 무슨 판결 내리는 게 맞는 거야? A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한 건 위법이다. 취소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 법원이. 근데 법원이 얘 A 위반은 없지만 다른 위반이 있네. B 위반. 그래서 이 A 위반은 인정 안 된다고 하면서도 B 위반했다는 이유로, B 위반 이유로 뭐야? 과징금 부과는 적법이다. 이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봐. 행정청은 과징금 부과한 이유로 A 위반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부과한 건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A 위반은 인정이 안 되지만 B 위반이라는 사실이 있네. 법원이 스스로 새로운 이유를 들이대. B 위반이란 건 있네. 그러면 B 위반을 이유로 B 위반이 있으니까 얘한테 과징금 부과한 건 위법이 아니야.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행정청이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이유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해야지. 행정청이 내세운 이유는 인정 안 된다고 보면서 다른 이유로 다른 위반이 있으니까 그건 행정청이 주장한 이유도 아니야. 법원이 조사해서 스스로 알아냈나 봐. 얘는 다른 위반이 있네. 그리고 과징금 부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봐. 셋째 줄. 어떤 처분 사유로 뭘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행정청이 근데 당해 처분 사유라는 건 행정청이
위반했다고 내세운 사유, 이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적법이라고 판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지. 법원이 해야 할 일은 행정청이 내세운 이유가 맞는지 이거를 봐야 될 그 판결해야지. 행정청이 내세운 이유도 아닌 다른 이유를 법원이 찾아내서 다른 이유를 고려할 때 부가처분은 적법이다 이렇게 판결할 수는 없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행정청이 처음에 내세운 처분 사유 아닌 다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거. 이건 법원이 그렇게 하는 건 재판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 14번은 좀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15번은 네, 15번도 좀 넘어가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네, 그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번까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이고 과징금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1시간 갔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수단을 짤막짤막하니까 그냥 한 번에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